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을 때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먼저 이제 금융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 안정성이라는 것은 금융 시스템 안에 주체로서 금융기관이 존재하죠. 소비자도 존재하고 이를 둘러싸고 여러 규제를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세요. 네, 규제 기관도 존재를 합니다. 금융 시스템 자체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별 주체인 금융기관 자체가 공인 컨선 계속적으로서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전성 측면에서 규제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금융 안정성 측면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그 발행 대상자를 은행으로 할 거냐, 은행 자회사로 할 거냐, 일반 빅테크 기업까지 허용할 것이냐가 이제 주요 이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주식시장을 많이 드는데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 전부 60, 70대 돼가지고 주식시장에서 많은 쓴맛을 보고 지금은 본격적으로 하는 분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데다 또 주식을 하나하나 알려면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되고 정보를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알만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 은퇴합니다. 별로 하질 않아요.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이제 젊은 애들이니까 주식시장 잘 모르는 애들이 몇 번 먹었다고 막 들면서 엄청난 나중에 큰 화상을 입고 나중에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가를 할 때 어느 부분을 인가를 할 것인가. 그 다음 또 다른 예로는 우리가 저축은행 사태가 생겼을 때 저축은행 사태 때 그 당시 금융위하고 국회가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저축은행을 개수도 많이 늘려주고 업무 영역 확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PF 대출을 부실이 돼가지고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당시 책임을 누가 졌느냐? 그걸 제도화한 금융위원회와 국회는 전혀 지지 않았고 감독을 해서 금융기관 기관 경고 국장 한 사람이 징계 먹고 팀장 3명이 제재받는 수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할 건지 잘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왜 안 넘어가지? 김기영 교수님 어떤 얘기? 그래서 엔터로 간략하게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디지털 자산의 확대된 배경을 보면 2010년대부터 빅테크를 중심으로 새로운 금융 ICT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IT 금융 IT 기술이 개발이 되다가 코로나가 생기면서 코로나에서 이제 접촉 거래를 안 하면서 사람들이 결제 수단을 디지털 수단을 찾게 되면서 디지털 거래가 확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디지털 거래가 이제 발전하고 확대되는데 그 후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등장하면서 비트코인 자체가 가격 변동이 워낙 심하니까 이거 가지고는 더 이상 결제 수단 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가 거래를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데 투기적 거래가 주로 일어나고 있는 게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우리가 투기적 수요의 크기라고 보면 이런 일일 거래량이 엄청 늘어나고 미국에서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몇십 %씩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요 측면, 결제 측면에서 온체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온체인으로 거래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좀 높고 확정 시간이 좀 지연이 돼서 상대적으로 결제 비중은 적은 반면 이 투기적 수요가 많다. 여러분 가격 변동이 심하면 옵션 프리미엄이 높아지잖아요. 옵션의 가치가 커집니다. 사람이 또 몰려들어요. 우리 옛날 선물 고를 때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전 세계 1위 정도로 달성하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투기적 이런 성향이 아주 강한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승인을 할 때 신중하게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해서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게 투기나 투자 가치 저장으로 쓰이는 반면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송금, 거래소 안에 이런 이동을 주 목적으로 한다. 최근에 이제 결제 목적 활용이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고 비자나 페이팔 처리량을 추가하고 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중앙은행이나 BIS에서는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도입을 천천히 가져가면서 CBDC 위주로 하다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에는 안 네거티브 입장을 하다가 당선되고 나서 확 그냥 스테이블코인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뭐 거기는 이제 이면의 이유도 있겠지만 아까 김기영 교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달러 기축통화를 유지하고 미국의 재정 적자를 계속 수요를 창출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해서 가지고 있는 돈을 미국 국채, 단기 국채를 사게 하고 예금으로 보유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미국 달러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도 늘고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자 그러는데 이게 가양 지속성 있게 유지될 수 있을까가 저는 이제 하나 참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 세력이 이제 선거 전에 많이 도와줬고 선거 후에도 이 관련 사람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금융안전성의 개념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공인컨선 개별 금융기관은 존재해야 된다.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다. 일시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계속 기업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재무관리에서 말하는 전체 개별 금융기관이 쓰러져서 결제 시스템 자체가 충격을 와서 결제 시스템이 망가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외부 충격 요인이라 그러는데 담보자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담보자산이 지금 미국의 지니어스 같은 경우는 93일이 만기가 93일인데 실전 분석 결과에 보면 5주 57주 35억 35일만 그 금리 변동에 따라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좋고 나머지 35일 넘어서 만기가 93일까지는 금리가 올라가면 엄청난 가격 변동이 생긴다. 여기서 이제 코인은 뱅크론 뭐 이런 거는 또 컬럼니스트 이런 사람이 쓰는 용어고 학계에서는 우리가 그 부분을 금리 리스크라고 유동성 리스크라고 하고 그 표현을 뱅크론 뭐 코인은 이런 말을 만들어내서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죠. 그럼 담보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일본 애들이 1조 달러를 NK로 자금을 빼돌렸는데 일본 애들이 서서히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금년초에 0.2에서 5% 올렸고 0.5로 올렸고 3분기, 4분기 지난 금년 말까지 0.75까지 올린다. 중국하고 일본하고 긴장이 또 있으니까 어떻게 되니까 이거 잘못하면 붙게 된다. 붙게 되면 기업들이 어떻게 돼?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미국에 투자한 달러 자산을 서서히 팔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달러 팔고 일본으로 되면 일본 금리 올라가죠? 그러면 달러를 투매를 한단 말이에요. 달러 표시 자산을. 그 미국 국채가 금리가 올라가서 떨어지면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우리가 예상하기도 싫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금융 안전성 측면에서 금융기관에 직면한 리스크가 BI에서는 이걸 먼저 하겠습니다. 13개, 보통 13개를 이렇게 봅니다. 재무 리스크와 비재무 리스크. 재무 리스크에는 이제 신용 리스크가 한 75 내지 80%입니다. 나머지는 자잘한 리스크예요. 뭐 여러 가지 붙은 리스크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신용 리스크. 이게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 변동에 따라서 신용 리스크가 출렁거리는데 가치가 떨어지니까. 나머지 이제 유동성 리스크, 금리 리스크,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에서 우리가 크게 이게 이제 평균 우리가 이익이라 그러면 평균을 하야하는 이제 손실이 발생했다. 손실이라는 것은 우리 손익계산서에 우리가 이제 평균 대손 충당금 적립을 하는 비용으로 그 부분은 이제 예상된 expected loss는 예상 손실로 손익계산서에 매년 반영이 되죠. 그러나 그 이상으로 손실이 발생했다. 그 예상을 뛰어넘는 unexpected loss가 발생한 예상의 손실은 고익 컨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본이 충분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망하지 않아야 결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고 시스템이 돌아간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충분한 자본금을 보유하게 한다. 왜 감독당국이 자본금이 5억이 좋다, 50억이 좋다, 500억이 좋다를 왜 얘기를 합니까? 그 얘기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뭐 부담이 많게 5억을 유지하느냐, 1억을 하지, 뭐 5천만 원을 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예상된 손실이 unexpected loss가 발생하더라도 고잉 컨설을 계속
금융기관이 비즈니스가 돼야 금융 안전성이 유지가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기 자본을 보이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그 이상 언리스펙티드 극단적 대우 사태처럼 이런 부분이 생기면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니까 중앙은행이 최종 대구제 역할을 한다든지 예금보험공사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리스크의 이제 중요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 리스크는 신용자산 리스크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자산을 보유하게 하는데 준비자산을 관리하는 발행회사가 부실이 생기는 경우도 큰 문제고 내가 은행에 하나 신한은행에 예치를 했다. 신한은행이 다른 큰 기업에 빌려줬다. 신한은행이 한국투자금융 요새 이제 IMA 구조를 해서 증권회사도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 드디어 나왔어요. 그죠? 미래에셋과 한국투자금융의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 IMA 그 구자가 내년 1월부터 나옵니다. 난 무조건 살라 그래요. 빚을 넣어서라도 투자 원금 보장하고 투자 수익 은행보다 많이 주는데 안 할 이유가 전혀. 이거를 주가를 보양하기 위해서 지금 모험 자본을 투자를 확대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허용을 했어요. 두 개의 기관이 이제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IMF 때 은행들이 주식 투자 그전에 주가 올라가도 난리 쳤잖아요. 주식 투자를 엄청 해서 BISB를 떨어져서 구조조정 당하는데 그처럼 부실 자산 투자를 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신용 자산 리스크 이런 부분에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런 짓을 안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채가 금리 리스크가 변동에 따라 내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올라간다. 올라가는 건 상관없죠. 벌었으니까. 떨어지게 되면 발생하는 이런 자산 리스크. 그 다음에 유동성 리스크는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루라도 빨리 뛰어가서 원금을 달러로 바꾸는 게 0.98이라도 나에 유리하다. 내일 지나면 또 더 떨어져가지고 0.97밖에 못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디지털 런이라고 그러는데 유동성 리스크라고 그러고 시스템 리스크는 앞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화 정책 리스크는 김기용 교수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비자 보호 리스크도 생기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영환 교수님이 결론 우리 박 교수님 발표 뒤에 세 번째 꼭지 결론 파트에 하는데 뭐죠? 그 통화 편지에 뭘 넣으라고 그랬는데 무슨 그 법을 바꿔야 돼요. 그 미국에서 미국발 금융위 때 터진 게 뭡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파생 상품 구조화된 상품을 막 사모금융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는데도 권한이 없으니까 그 보고서를 안 받은 거예요. 연준님도 안 받았어. 감독관이. 통화감독청도 안 받고 모르죠. 깜깜해. 그걸 받지 않으려고 감독을 하지 않으려면 법을 바꿔서 그런 자료를 증거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장애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거래 내역 실적이 없으니까 얼마 규모로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법을 바꿔가지고 장애거래 청산거래소에 그런 보고서를 내게 하고 다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권한을 줘야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이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이 뒷받침돼야 되지. 통합제도에 편제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 발 더 나가서 구체화돼서 시간이 충분하죠.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자금 리스크, AML하고 CFT, 불법 자금 리스크는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많이 제기된 이런 문제들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 리스크 그런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할 때 예상되는 리스크로서 각국의 규제 동향을 보면 이제 이외 미카와 일본, 그 다음에 미국 진유에센스는 우선 규제가 보면 발행 주체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준비자산도 엄격히 규정을 하고 있다. 1대1 법정합대나 예금으로 오해한 게 일본인 반면, 유럽연합에서는 엄격한 준비금 규정이 자본 넣고, 미국도 단기 구체로 하지만, 그 다음에 고유동성 자산으로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심해야 되겠다. 그걸 하고는 가치 상실 이용과 코인런 시스템 이용은 넘어갈 걸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제 리스크. 결제 리스크는 이제 리스크 관리 조치가 불분명하다. 네트워크의 혼잡이나 오류 이런 부분에 취약하다. 이런 부분은 앞에 발표자들이 말씀을 하셔서 생략하고요. 결제 종결의 불확실성, 유동성, 압박, 스테이블코인 환매 시스템과 법정 합배 시스템, 은행 영업 시간의 운영 시간 불일치로 인해서 유동성 압박이 초래될 수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 기존의 레거시 금융기관이 국제 송금을 할 때 이용하는 스위프트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 시스템에다가 블록체인 기술을 해서 본인 확인 여부만 더 확인하면 우리가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그 익명성도 확인이 되고 이런 거래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대마불사라는 거 잘 알고 것처럼 이거 스테이블 발행사 무지편에다가 얘를 보도시키면 이 시스템이 안 들어간다 이럴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한 기업에 대한 그 자금 지원 근거, 그 기간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마련을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경제력 집중 및 데이터 독점, 대형 이제 발행 기업의 경우는 경제력 집중과 데이터 독점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권고 사항은 이제 발행자를 제한하자.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발행자를 은행으로 제한하자 이렇게까지는 얘기는 은행 등, 은행 등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에 우선적으로 하되 그렇다고 이제 너무 한두 개도 안 하면 곤란하니까 한두 개 해보고 리스크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잘 되면 추가로 늘려나가는 우리가 인터넷 은행처럼 이런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가상자산 원래 제공자 규제는 경제력 집중 방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와 상업은행, 상업기업 간의 제휴를 제한해서 대형 기술기업이 금융 및 상거래 독점하는 걸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금산분리를 좀 완화하자 그랬는데 인터넷 은행 할 때도 우리가 금산분리 완화하자 그랬는데 기조가 바뀌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몇 개 기업 할 경우는 대기업 하나라도 신뢰도 측면에서 좀 가능하지 않을까, 경제력 완화하는 이런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포괄적 감독 권한, 감독 정부가 중앙은행 리스크가를 표준을 보고할수록 감독 권한은 필요가 있겠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늘 하는 영국도 마찬가지고 혁신은 포용하되 금융 안전의 틀 안에서 신뢰 가능하다. 이게 결국 이제 빠져나가는 말이에요. 앞에 혁신을 포용하되 금융 안전에서 맨날 가면 이런 말을 쓰던데 이거 가지고 이제 규제 당국에서는 각종 계획을 하는 거죠.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결론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는 단순한 기술 규제가 아니고 화폐 신뢰를 재정립하는 문제입니다. 한국 금융당국은 발행 주체를 은행 등 이게 등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하고 엄격한 준비금 규제를 적용하여 경제력 지침과 경제 시스템 관리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현재 지금 지니어스법에서 새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있는데 기존에 테더가 지금 많이 갖고 있는 테더 이번에 그 며칠 전에 S&P 디지털 자산 레이팅 그 도서에서 발표한 신용 하향 그 등급 보면 고유 자산의 25%가 비트코인이야. 디지털 자산. 자기 돈 받은 걸로 자기 자산 가격을 높이는 거야. 야, 이런 건 진짜 문제가 있다. 깜짝 놀랄 만한 자산 구성 내역을 봤습니다. 그 시간은 굉장히 토론의 시간을 많이 부여하기 위해서 이걸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그러면 발제 감사합니다. 이제 금융 안전 문제 상당히 큰 문제인데 지금은 제가 조금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은행 쪽에서는 이제 한 두세 군데 얘기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농협은행까지도 같이 하고 있다고 그러고 빅테크 쪽에서는 이제 네이버와 조남 합병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해서라는 얘기가 나오고 최근에 또 옛날에 게임 코인을 발행하는 위메이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큰 과제는 연준의 지니어스법, 미국의 지니어스법처럼 금융회사만 허용할 거냐, 빅테크도 허용할 거냐가 아마 앞으로 엄청난 법안 통과 과정에서 또는 실행 과정에서 큰 이슈가 될 거로 생각되는데 참고로 얘기하면 USDT의 USDC는
그런 법이 통과되기 전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걸 중고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그 USDT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외국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도 그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는데 외국에 있기 때문에 그 중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점차 이제 USDC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그런 점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토론을 우리 박승 교수님 토론하시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주제를 선택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써있는 혁신은 포용화돼 금융안전의 틀 안에서 신뢰 가능한 제도도 안전망을 구축해야 된다는 게 결론이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맞는 방향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혁신을 표현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금융 안정성 틀 안에서 신뢰 가능하다는 거는 약간은 좀 모순적인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금융 안정성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번 사대에서 공부를 했죠. 가만히 보면 금융의 역사가 건전성과 신뢰성, 안전성 확보하는 역사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제도가 이제 만들어지고 복잡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근데 그런 어떤 역사를 우리는 반면으로 삼으면 된다고 봐요. 지금 현재 스테이블코인 제도가 이제 처음 생기는 건데 처음부터 완전한 신뢰를 주기에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현재의 제도나 정책법 제도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가 필요한 거는 동의합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혁신의 표현을 져야 하는 거는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전에 그 솔로몬의 지혜를 내기 위해서 먼저 제가 계속 시장에서 얘기하고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요.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오해가 좀 많아요.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된다? 아닙니다. 통제할 수 있고요.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지금 스테이블코인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탈중앙화에 대한 오해가 좀 있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똑같은 논리예요. 인터넷 처음에 진행했을 때 인터넷이 추구했던 거는 정보의 대중화였습니다. 근데 지금 정보의 대중화가 되나요? 독점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철학적인 아니면 기술적인 오해를 푼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금융의 혁신을 표현하는 거하고 금융의 안전성을 추구하는 것 중에서 지금은 저는 처음에 이제 혁신을 중요시하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지금은 안전성은 한 60% 주고 최대 70% 정도 주고 그래도 30%의 누건 좀 달라. 이게 제가 얘기하는 디지털 자산의 금융 안전성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문제를 이용환 교수님이 한국의 대응 전략을